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업자의 2년 전 문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 선거 자금 등 42억 원을 건넸다라는 내용 증명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2년 전에 이미 작성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대장동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기라고 한다면 전 정권에서 수사했던 검찰을 1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1기 검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남욱 변호사 등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2014에서 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자금과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 5천만 원을 조성해서 상당액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 신문 보고 난 다음에 본 토론에 들어가서도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월북 결론에 안 맞는 첩보는 삭제를 지시했다. 서훈 전 안보실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펼쳐보시죠. 자,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2일에 영장 실질심사가 펼쳐지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 수사가 그치지 않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곧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관여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대준 씨의 피살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좀 흐리기 위해서 독단적 범행이라는 얘기를 이제 검찰에서는 하고 있긴 한데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봅니다. 세 번째 신문 국민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희롱하는 일은 어떻게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찾아간 더 탐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최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 집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공권력을 희롱하는 일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이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불법과 타협 없다. 민노총에 정면 대응했다라는 내용이 실렸군요. 자,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는 타협이 없다면서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로 일주일째 접어들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신문을 좀 읽어드렸고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더 강하고 힘찬 투쟁을 하겠습니다. 배보다 소진해가지고 어디에서부터 이제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도 양보를 한다면 5년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만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서 처음 만들어졌고 2003년에 만들어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데 당시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파업을 겪은 후에 더 이상은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처음 발동을 한 건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윤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 정부와 노조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당장 전국의 주유소들이 지금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병민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마지막 부분에 국민들이 감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런 이제 그 어제 노사법치주의라는 얘기를 했는데 노동계든 사용자든 간에 여하튼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이걸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진통이 따르는데 흥미로운 대목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3년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2번 겪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03년 8월 달에 얘기했던 걸 한번 찾아보시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발언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운명이라는 책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끝났느냐? 결국 화물연대 파업 지도부를 구속함으로써 이 사태를 끝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성급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죠. 오늘도 뭐 만난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좀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하철도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부 다 파업을 하는데 퇴직자라든지 뭐 대체 인력들을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을 뭐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오후 시간대 이창근 대변인님 네. 일단 인원이 줄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여기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하철 파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우리 출퇴근하는 국민들 그리고 네. 학생들 피해가 직결되는데요. 지하철 부분의 파업도 이 부분이 시작의 발달점은 박원순 전 시장 때 지하철이 합병을 했습니다. 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합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행하기로 했던 구조조정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그간에 이것도 해무공 과제로 화물연대 파업처럼 계속 임기응변시 땜빵처럼 하다 보니 노조만이 더 강성해졌고 사측은 끌려다니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그런 형태가 이어진 겁니다. 네. 이번 지하철 파업 부분도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노조가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지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줘서 이것은 노조가 과다한 요구다. 국민들을 볼모로 국민들이 출퇴근 시간, 출퇴근 안전 이걸 네. 볼모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번이야말로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로 만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서민 비서관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노조들이 원하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다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파업이라는 게 사실 모두가 편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당연히 일정 부분 불편함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물론 파업에 폭력적인 방식이 동원되거나 물리적 폭력이 동원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 주체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이 좀 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초에 이 파업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6월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그때 당시 합의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했거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5개월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생각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것과 네. 품목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합의를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이 논의가 그 뒤에 얼마나 진척이 있었으며 예정된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기 이전에 실무진 차원에서의 협상이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부와 노조, 화물연대는 2차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뭐 협상에서 서로 어떤 의견을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하자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이나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를 수용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안전운임제를 만들게 된 취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제 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뭐 통계에 보면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사고를 막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일단 3년을 연장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일단 계속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제 화물연대 파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파업에 비해서 굉장히 국가 경제, 국민의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파업이 있으면 그 파업 분야만 마비가 되는데 화물의 파업 자체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뭐 핏줄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자동차, 정유, 건설 이 모든 것이 마비가 돼버리면 결국 국가적으로 마비가 온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 네. 그 효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파업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2차 불응하면 면허 취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화물의 어떤 실정 자체가 대부분 지입 차주 아니면 용차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종의 뭐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본인의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업무 개시에 응해서 가느냐,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계속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성으로 갈지 좀 약화될지 그 부분은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계속 화물연대에서 이걸 밀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도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 탐사 이야기입니다. 더 탐사의 한 장관 자택 무단 침입 이후에 한 장관 가족들이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내용은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탐사 측이 긴급 응급 조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경찰을 사설 경호업체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 계속해서 이 더 탐사라는 유튜브가 그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취재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자택을 그 무단 침입해 가면서도 빨리 우리를 고소를 해라. 그리고 기소를 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은 이런 부분에 이제 본인이 뭐 직접 나서서 뭘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경찰의 그 어떤 공동 주거 침입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제 이 결국은 이 유튜브 매체가 네. 그 이런 걸 활용해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강성 팬덤 이런 걸 형성하는 비즈니스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유튜브 매체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게 꼭 뭐 좌우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공권력에 대한 희롱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그 단호하게 그 처단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질 것이다. 이거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하면서 더 탐사 관계자 전체가 아니라 일부 관계자에 국한을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할 거라면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특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스토킹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가해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 금지 조치를 한 거거든요. 접근 금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100m 이내 금지를 못하게 하고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어떤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연락을 못하게 되는 건데 또 여기에 또 약간 한계가 있어요. 기간 자체를 1개월 이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의 집을 간 것은 지금 한 달 이전에 이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네. 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5명이 갔는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자는. 네. 결과적으로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만약 갔으면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보면 그러면 더 탐사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더 탐사 직원들에 대해서 다 접근금지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법 자체는 사실은 스토킹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시에 한동훈 장관을 미행하고 한 그 기자에 대해서만 접근금지 명령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탐사에서 굉장히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고 특히 김어준 씨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집 앞으로 찾아가는 거 비판받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시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법률가다 보니까 주거 침입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어린 미성년자랑 애 엄마만 있는 집에 이 집에 찾아갔대요. 그 더 탐사라는 유사 언론이. 이제 이런 짓거리는 좀 그만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진짜 찾아온 기자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몇백 명은 되거든요. 조국 때도 좀 처벌 청원하지 뭐 했냐 이러거든요. 그럼요. 저는요. 우리 애기는요. 조국 딸이 불쌍한 애 어쩌네 해놓고 지금 또 손바닥 뒤집듯이 언론의 자유를 다 타령해요? 얘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자, 정유라 씨 이러면서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스토킹이 집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건지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김어준 씨 집 앞에서 캠핑할 파티원,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유튜브 취재차 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집 앞에서, 김어준 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본인도 약간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도한 어떤 취재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저는 정유라 씨가 지금 저런 얘기를 해야 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나와서 본인도 이렇게 여러 기자들한테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지금 취재 형식들입니다. 당시 보면 정유라 씨도 그랬지만 조국 전 장관도 보면 집 앞에요.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기자들이 와서 두드리고 쫓아다니고 스토킹하고 뻗치기 하고 벨 누르고 그랬던 게 엄청난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주거의 침입이다, 어떤 개인 사생활의 침해다 했을 때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뭐라고 떠들었냐, 언론의 자유다 했던 당시가 있어요. 근데 또 한동훈 장관을 취재하는 영역이 이게 뉴미디어지만 그러니까 언론 취재로서의 뉴미디어인 더 탐사가 취재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다 보면 레거시든 뉴미디어든 취재의 방식들이 참 이 기자들이 고생을 합니다. 언론인들이 이 법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와 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각오하고라도 이 취재 영역에서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탐사보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더 탐사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는 있겠죠. 뉴미디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설익은 언론으로서 완전히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어떤 취재에 좀 날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법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도 있겠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더 탐사라는 부분이 언론 취재를 함에 있어서 뻗치기 하고 말하자면 그 배를 누르고 그다음에 스토킹을 뭐 쫓아다녔다 100m를 예전에 보면요 많습니다. 기자들이 사진 한 컷을 잡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차를 타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장면을 찍죠. 그리고 특종을 합니다. 결국 단독과 특종 어떤 그런 것들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어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저는 그런 측면도 봐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 이런 장관들을 처벌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취재의 자유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 하는데요. 탐사의 문제의 행동의 소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다른 언론들처럼 정상적으로 물론 집 앞에 찾아서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뻗치기 우리 얘기하죠. 기다렸다가 취재하고 이런 할 수 있죠. 하지만 탐사는 한동훈 장관의 집을 찾아가서 생중계를 했고요. 분명히 뭐라고 밝혔습니까?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분을 느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취재의 목적이냐? 그건 취재의 목적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언론의 힘을 빌어서 조롱의 목적과 본인들이 마치 어떤 상품을 히트시키기 위한 유튜브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단행된 거지. 과연 이게 취재의 영역으로 봐야 될지 그것은 굉장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 잠깐 덧붙이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레거시 취재 방식과 뉴미디어의 취재 방식 자체를 너무 동일시하다 보면 이런 비판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레거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생중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광고나 어떤 그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뉴미디어에 가까운 취재 방식, 뭔가 좀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좀 자극적인 방식들이 덜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그 차이점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기성 언론과 신생 언론의 차이점을 받아들여줘야 한다. 뭐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 걸 100번 감안하더라도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을 받긴 받아야겠죠. 그 부분은 이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아마 고소했으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올 텐데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도 탐사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도 신문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에 찾아간 무단 침입한 탐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이러저러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집을 그런 식으로 무단으로 찾아가는 것은 공권력을 희롱하는 일이다. 이걸 용납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그럴 수 없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켰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겠다. 그래야 법치가 확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탐사라는 매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고 합니다만 충분히 겨냥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장관의 이런 행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비서관님, 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단 저 발언을 봤을 때 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법적 책임 또는 법적 처벌입니다. 그것은 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그걸 묻고 싶기는 합니다. 뭐 저기에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가지고 매체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어찌됐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가해졌던 결국에 사법적 책임만을 너무 고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뭐 이번 탐사 취재와 별개로 너무 이제 사법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면서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행위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좁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사실 들긴 합니다. 근데 뭐 탐사 관련 건은 좀 다른 건이고요. 뭐 이것이 뭐 공권력을 희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취재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금도를 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겠습니다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 그리고 정치적으로 물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것이 친여 매체를 악용한 가짜 뉴스 생산이다라면서 언론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 정권의 그 언론 정책은 뭐 낙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나쁜 것이 이 친여 매체를 악용해서 어떤 그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정치 공작, 팩책 이 언론을 하수인 노릇시키는 이런 아주 나쁜 그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더 탐사의 그 자택 침입에 대해서 정치 깡패 역할을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발언 직후에 더 탐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5가지 공개 질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1번, 한동훈 장관은 7월 19일과 20일 행적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더 탐사 기자를 고소할 때 있었던 블랙박스 정보가 왜 지금은 없다는 겁니까? 블랙박스도 우리 함께 까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탐사를 상대로 청담동 게이트 관련 고소를 왜 하지 않습니까?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냐? 본인들도 그전에도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기소가 되고 싶다라는 입장을 강진구 기자가 밝힌 적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19일과 20일 한동훈 장관의 행적이 굳이 차량 운행 일지와 블랙박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본인 스스로 입증이 가능하다.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혀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인터뷰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 더 탐사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더 탐사라는 매체와 함께 직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에 응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한동훈 장관 측은 이렇다 할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한 김의겸 의원도 유감 표명을 한 마당에 더 탐사가 왜 자꾸 이렇게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님, 혹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돈벌이의 수단, 그걸 좀 더 갖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담겼다고 봐요. 이 이슈를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어 하고요. 우선 저게 사실 비즈니스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과 더 탐사. 요게 맞대결 구도로 이렇게 프레임이 딱 짜여져야 더 탐사에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더 탐사가 지금 노리는 것은 그냥 도발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인터뷰 응하라, 뭐 내놔라, 뭐 해라. 그럼 한동훈 장관은 더 탐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왜? 네. 바로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더 탐사라는 뭐 이제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보면 언론이 아니거든요. 유튜브는 이제 그런 데의 도발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아마 더 탐사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네. 이런 식의 도발적 취재, 전 뭐 취재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마 메아리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조사 중인 그 더 탐사 소속 기자가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임의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잠근 상태에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밝혔던 내용이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 검언 유착 의혹 때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그들이 밝혔습니다. 상당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영 대변인님. 그렇죠. 의도도 있고 또 풍자도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더 탐사가 의도하는 바가 한동훈 장관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슈를 뭐 가지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털면 되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한동훈 장관이 이 법원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방어권 때문에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 사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법적 영역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더 탐사는 어떤 시민의 언론으로서 그런 뭐 좀 풍자,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부분들,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한 뭐 취재를 했다라고 규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알게끔 해주겠다. 이 발언들은 너무 끔찍해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개시 명령도 할 때도 먹고 사는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일선 장관과 거기에 관련된 실무자들이 하면 대통령은 좀 포용력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아,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우리 한동훈이를 건드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아끼는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조금 감정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휘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개 더 탐사라는 뉴미디어
이런 부분 이 사람들에 대한 행태를 때려잡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서 대변인의 어떤 의견에 동의할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 뉴미디어인데 뉴미디어도 사실 취재 윤리를 지켜야죠. 뉴미디어면 이제 신세니까 다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범죄 행위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면서 취재 윤리를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엄벌을 하는 게 맞죠. 이제 대통령이 계속 법치주의를 많이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도 뭐 엄벌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더 탐사의 어떤 행태를 보면 기승전 한동훈이에요. 그럼 아까 시민 언론이라고 하시는데 시민 언론이 아니죠. 한동훈 저격 언론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이걸 언론이라는 어떠한 그런 걸로 치장을 해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옹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과 행태를 할까? 그걸 보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진영의 논리, 이념의 논리, 이제 그런 데 휩싸여서 무조건 한동훈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고 하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뭐 예를 들면 떡볶이 뭐 먹방 같은 경우에 떡볶이를 많이 팔려는 그런 의도도 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어떠한 덥탄사라는 언론, 뭐 언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맞는 게 모르겠지만 이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취재의 윤리랄지 이런 기준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비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 또 그 이전에 한동훈 장관과 당시 검사 시절의 어떤 인연들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특별함 때문에 이렇게 뭐 그 덧탐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국무회의에서 냈다라고 말씀을 뭐 해주셨지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국무위원이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고, 장관을 상대로 어떠한 뭐 희롱과 어떤 또 비난 이런 걸 하는 매체를 향해서 뭐 쓴소리를 할 수도 있고 법치주의를 강조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더 탐사의 그 이제 접근 금지 신청을 조치를 받은 그 기자라는 사람이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거 검언 유착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근 상태에서 보낸 것도, 이미 제출한 것도 어찌 보면 공권력에 대한 어떤 희롱 성격도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와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그 김의겸 의원을 향한 야권 내에서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대변인이 실어 나르고 최고위원 몇 명은 또 김건희 여사의 뒤만 쫓고 있다. 가장 진실해야 할 대변인이 거짓 의혹을 퍼뜨렸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고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대변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비판의 시선도 있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은수 전 부대변인인가요? 현직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던 김의겸 의원님의 행보 또한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겸 의원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네, 뭐 각자 개인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평가하거나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의겸 의원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사과를 하시긴 했습니다만 유감 표명까지 하신 상황에서 사실 이 사안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 뭐 적절한 의정 활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평가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본인이 좀 본인의 유감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안에서도 시선이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구성원이 그리고 대변인이 어쨌든 부적절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점에서 부정확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책임 무거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대변인의 거취를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저는 그 비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조금 대변인으로서 이 사안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좀 거취를 결단하시는 것이 당에도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더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여의도에는 더 탐사와 협업했다고 인정한 김의겸 의원과 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을 묶어서 김앤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장경태 의원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 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앤장 연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네, 들어봤습니다. 김의겸, 장경태 두 분 의원이 연대를 지금 하고 있다. 영광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 개그 프로를 안 보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꾸 왜 이렇게 수준 낮게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김앤장이 뭐야, 김앤장이요. 아니,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마 네티즌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을 하시면 국민들이 그러한 별명까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최병우 의원님, 일단 여의도 김앤장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은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영광스럽다로 보이십니까? 뭐 본인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니까 저게 뭐 꼭 실제 영광을 본인이 누리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일종의 그냥 민망하니까 나온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런 것들이 저는 다 정치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정치라는 게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반대자들한테 자기가 뭐 반박할 거 있으면 하고 그런데 그 자기의 주장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먹힐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늘 생각을 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저렇게 대변인직 물러나라 뭐 그리고 잘못됐다 이렇게 질책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그런가 하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걸 놓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치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의도의 김앤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일반 국민들의 평가 과연 몇 %나 동의할까? 응? 그러니까 그 여의도 김앤장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박수 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저는 민주당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김앤장의 장경태 의원이 또 한 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치 방문함으로써 아이에게 치료길이 열린 것처럼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위대해보론과 아산병원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미 원래 치료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의료재단으로서 이 대통령실이 개입한다고 해서 치료 순서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어찌되었건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도 반박 기자회견 혹은 뭐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이창호 대변인님, 지금 장경태 의원의 얘기는 그 로타라는 그 어린이가 이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다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마치 김건희 여사가 갔다 온 것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됐다라고 대통령실이 포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거든요. 장경태 의원은 이번에 어쨌든 캄보디아 김건희 여사의 방문건으로 해서 아마 전국 스타가 됐는데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한 캄보디아의 의료 지원 그리고 헤브론 병원이라는 게 물론 한 기독 의료협회 의료지원협회에 의해서 계속 캄보디아에 지원을 했고 우리 그 나라 코에카에서도 캄보디아의 병원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잉두항 병원이라 해서 안과 병원을 설립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여사든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전체가 다 상승하는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대통령 행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년의 치료가 당초에 정해졌다고 한들 김건희 여사가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 치료가 더 촉진돼서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캄보디아에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국민들과 그러한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을 연 겁니다. 그런 차원의 대의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줘야지 꼭 조명 사건부터 해서 김건희 여사의 방문이 마치 숟가락 얹기다. 이런 걸로 폄훼해서 그렇게 국익을 깎아내리고 싶겠느냐 그 말을 드리고 싶고요. 캄보디아의 주한 캄보디아 대사인 찌릉 대사조차도 이번 김건희 여사의 방문을 통해서 한 캄보디아의 의료
협약이나 의료 선진화, 의료 지원 확대돼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지도부 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인지 신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또 음모를 꺼내는 야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수주를 얻고 엑스포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나왔다라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67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대가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의혹만 제기를 한 겁니다. 정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해당 의혹이 거짓이라고 밝힌 상태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에 국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 특위에서 사우디와 어떤 그 엑스포 유치와는 관련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이고 네옴시티 등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국익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한 것 아니고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의혹 제기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2030년 엑스포 유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울경 시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빈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힌 14년 전의 사진 한 장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지금 14년 전 강골 검사의 추억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달아봤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2008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14일 우검회,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우검회 충남 향적산 국사봉 기념사진인데요.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이 이런저런 친목 모임을 만들어서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 멤버들이 이번에는 이날은 충남에 가서 등산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논산지청장이었고 맨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이때는 다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어렸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막내 검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 대법관을 중심으로 아마 이 모임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에는 이완규 당시 부부장 검사 그리고 왼쪽에는 김수남 당시 중수사무과장 전 검찰총장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제처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이때 구성원들이 면면이 대단히 화려했다는 걸 제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검찰 내 특수통이고요. 네. 2003년 4년에 이른바 한나라당 찻대기 사건이 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죠. 네. 물론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선 자금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그 수사팀이고요. 저 모임의 좌장은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2008년에 찍혔는데 저 향적산이라는 데가 논산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에 논산지청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논산지청 부근에 뭐 이렇게 가서 등산 한번 하자 이렇게 되고 아마 찍은 걸로 이제 짐작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쟁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대검 중수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당시 대검 중수부는 전국에서 이른바 특수부 검사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은 거기에 대부분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가서 뭐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하는 게 별로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사진은 그래 그 2003년 4년 그 대선 자금 수사팀이 그 이후에도 검찰 특수부의 대부분 중추적인 역할을 했구나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진이고
지금도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포함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원석 검찰총장도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했고, 그리고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당시 검사도 이 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중수부가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찰 내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향후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고 거기까지 생각은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인연이 쌓여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고, 또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한 검사를 발탁하게 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뭐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우검의 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김광사 변호사님도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모임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 내에는요,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네. 사적인 모임이 꽤 많죠. 그래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던 사람끼리 모임, 또는 같은 부에 근무했던 사람끼리, 또는 지금 아까 그 사진 같은 경우는 2003년 대선 자금 수사했잖아요. 네. 이거 오랫동안 하면서 또 권력으로부터 많이 압력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끈끈하게 같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검찰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있어서 과연 이끌어가는 사람, 어느 검사하고 어느 임원하고 같이 모임을 하느냐가 사실은 검사가 앞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한동훈 지금 장관이 총무를 했잖아요. 네, 밥총무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말석이 총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뭐 등산 가면 다 연락하고 뭐 회비 걷고 그런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저런 끈끈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 이제 서로 끌어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원석 뭐 중앙지검장도 검사장이 될 수 있었고, 이제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잘 나가니까 거기에 같이 뭐 발탁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들어가느냐, 그 자기가 같이 했던 사람이 잘 나가냐 못 나가느냐가 사실 이제 검사들의 승진이랄지 어떤 뭐 출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왔다 이렇게 봅니다. 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거고 검사들만이 문제는 그렇죠. 아니고. 일반 조직도 예, 되게 뭐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죠. 예,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월급 받는 사람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법무부의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업무 추진비가 공개가 됐습니다. 집행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분기 업무 추진비를 474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박범계 전 장관은 1년 전에 1,348만 원을 썼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2년 전에 1,042만 원을 썼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 업무 추진 내역을 공개하면서 뭐 그동안 좀 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절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의 업적집을 제작하지 않겠다 지시를 했는데요. 그 배경은 다시 한번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불효불급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좀 아껴 써야겠다라는 게 그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었고 그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서 아마 법무부에서 이걸 공개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일을 뭐 헛하게 했다 혹은 뭐 돈을 적게 썼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금액만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십니까? 많이 썼다라고 비판받아야 될 건 아닌 거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업무 추진비라는 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쓰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일 많이 해라. 업무를 많이 봐라.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게. 그랬을 때는 단순하게 보면은 돈을 적게 썼으면 업무를 추진을 많이 안 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의 영역에서 장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맥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업무 추진의 영역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업무 추진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있다가 정치권에는 없었고 국무위원이 됐는데 또 본인이 봐서는 아까 뭐 예시를 보면은 뭐 세금 피 같은 세금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했으면 좋겠어요. 피 같은 세금으로 왜 용산으로 옮겨서 관저 옮기고 수천억을 써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하셔야 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조수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업적집을 내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금을 아끼겠다. 업무 추진비하고 업적집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는 오롯이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쓰는 거고 저 부분을 지금 단순 비교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각 장관마다 자기의 업무 스타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동훈 장관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보면 박범계 전 장관보다 한 900만 원 아꼈네요. 그래서 한 9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아꼈다고 해서 그거를 피 같은 세금을 아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낀 거긴 하잖아요.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업무 추진비 자체는 이제 정당 업무 추진에서 쓰라는 비용이겠죠. 그중에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서대변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장관 자체가 이제 불효불급한 경우는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전 장관이지 추미애 전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그럼 정치인은 밖으로 활동할수록 본인은 이제 정치에 이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활동하고 홍보비 쓰고 이런 것들 자체가 홍보 관련된 비용, 본인의 어떤 정치 이득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정치인 때문에 활동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박범계 전 장관이 됐고 추미애 전 장관이 됐고 한동훈 장관이 됐든 간에 정말로 써야 할 것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정치인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 활동을 해서 쓴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전략한 것은 저것까지 이제 비판할 여지는 없고 모든 걸 비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저렇게 전략을 했다고 하면 저런 때는 좀 뭐 좋은 얘기 해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전략을 하다 어쩌든 간에 스타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요. 김준호 선생님 얘기한 게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이 업무 추진비를 정치 영향하려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잘못됐죠. 아니 그걸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지 썼다는 그렇죠. 얘기가 아니죠. 한동훈 장관은 스타일 자체가 술도 안 드시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공부, 학습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이 스타일이 다르다. 그 정도로 합리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만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돈을 뭐 적게 썼다고 일을 덜 했고 돈을 많이 썼다고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많이 썼다고 해서 잘못 썼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좀 줄었고 절약하겠다는 과거 메시지도 있었고 법무부 관계자들도 이런저런 뭐 불필요한 불효불급한 부분들은 절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공개를 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검찰의 수사 속도는 붙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연내 목표에서 하실 때 전망도 나오는 것이 응하실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같이 사는 당대표를 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시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할 때가 와간다.
자, 검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2년 전에 대장동 업자의 문서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이재명 시장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일부 돈이 포함된 42억 원을 건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 바로 펼쳐보시죠. 두 번째 신문을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42억 5천만 원 가운데 32억 5천만 원이 남 씨가,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전달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최소 4억 원, 여기서 플러스 1, 2억 원 정도의 가능성도 더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최대 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증언을 했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업자 이 씨의 내용 증명이 2년 전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이 중요한데 1년 5개월 앞서서 작성됐다. 불법 자금 조성자가 보낸 내부 문서였던 만큼 대장동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반영한 자료라는 분석이 나오고 이건 법조계에서는 증거 효력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검찰의 문건 확보 사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뿐이다. 3인 성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됐다라고 서울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남욱 변호사 등은 경기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지원과 로비를 통한 대장동 사업 인허가라는 뚜렷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3인 성호라는 그 주장도 힘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대선이 아니라 경선이라고 한 건 이유가 있나요?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자,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 문건이 법정에서 굉장히 효과 있는, 효력이 있는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 문건 자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은 거의 남욱 또는 유동규의 진술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진술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진술이 남욱이 사실 김만배를 통해서 대선 그 선거자금 또는 또 인허가 관련해서 40억 이상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자금을 가져왔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분양 대행을 하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고 네. 또 관련해서 이제 토목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남우 씨로부터 또 2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출처가 일단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을 좀 더해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대선 자금으로 들어간 거냐,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돈을 준 거냐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내용 증명에 보면 남욱이 폭로했던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준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 남욱이 나한테 돈을 요구한 이유가 대선 자금의 선거 자금 그리고 개발 인허가 관련해서 돈이 필요하다서 얘기를 해서 돈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욱 진술과 상당히 부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이제 물적 증거로서 어떤 보강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 연결고리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소환, 또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전 정부 때 대장동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으로 그 화살이 좀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진술이 나왔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혹시 논란이 됐었던 또 의혹이 나왔었던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욱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모든 사안은 이재명 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수사팀 의지에 관련해서 늘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데 저는 저희 수사팀의 역량이나 그리고 공정함을 믿습니다. 자, 이런 지적에 당시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황을 좀 봐야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허리디스크 문제로 석방됐던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교수의 두 번째 형 집행정지 연장 요구가 검찰이 거부를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결국 재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찰이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 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연장할 필요는 없다. 한 차례 연장을 해줬는데 2번 연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시 석방, 구속형 집행정지 2달 만에 다음 달 4일 다시 정경심 전 교수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주민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금지하고 이를 혁명적인 이름으로 고쳐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받침 없는 그런 이름들 반사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신문 한번 보시죠. 아리라든지 소라 같은 이 한국식 이름이 북한에서 이제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면서 총일, 폭일, 탄일, 위성 이런 혁명적인 이름으로 개명하라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2000년대부터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자주 접촉하면서 아리라든지 소라, 수미, 가희 대부분 이제 받침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고 여성스럽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이름을 장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이런 이름들을 반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을 했고 개명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받침이 없으면 반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서영주 대변인께서 받침이 없으시네요, 이름이. 받침 용자 있는데요. 주자에 없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받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봐서는 북한답다. 그러니까 북한답다? 그렇죠. 이 이름 짓는 것까지 이렇게 다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경직되면서 지금 보면 혁명적 이름으로 바꿔라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 자체도 지금 그 본인들 북한 내부에서 본인들의 인민이라고 하죠. 인민들에게 어떤 뭔가 좀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거를 심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풍이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북한에서는 저걸 검열을 해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본주의풍에 물든 사람들 또는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DVD, 영상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 이거 다 단속 대상이거든요. 다 처벌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받침 없는 이름이 지금 어찌 보면 대세라고 할 정도로 특히 이제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저런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자꾸 따라가는 듯하는 건 자본주의풍이라고 규정을 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고 하는 거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아마 그런 일환으로 보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죠. 반사회주의적이다, 받침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충성이나 효심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써라 이런 얘기나 아니면 탄일, 총일 이런 이름을 쓰라고 장려한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납득 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 북한의 특성이 그냥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반사회주의적이다 또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고 장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도 김주애로 알려져 있죠. 거기도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거면 둘째 딸 이름부터 바꾸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긴 했었습니다. 자, 북한 이슈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기념 촬영 중에 중심을 잃은 군인들의 추락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 점이 다소 이례적인데 영상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 핵 전략 무력 강화를 위한 힘찬 진군길에 더 큰 힘과 100배의 용기를 안겨주시면서
네, 저런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게 북한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저걸 여과 없이 보냈다는 게 좀 이례적이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